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 관련, 또 중국 관련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AS-21 레드백 장갑차 확정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 장갑차에 비해서 어떤 점이 우위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날, AS-21 레드백 장갑차가 드디어 첫 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 느끼실 소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기밀 정보와 대북 타격 자산, 참수부대, 북파 공작부대 등의 극비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전 보좌관 김모 씨에 대한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른의원실 김모 전 보좌관이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정보위원회 윤건영 의원실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으며 해당 의원실에서는 그의 지원서를 접수하고 면접까지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뉴데일리가 7월 26일 보도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 새로 드러난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그는 당초 알려진 북파 공작부대와 현무 미사일 부대 관련 자료를 빼돌린 것은 물론 정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SI 정보 등 민감 정보들을 중심으로 무려 700여 건의 정보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촬영, 녹음, 메모가 일체 금지되어 있는 군사기밀 대면 보고에서도 몰래 기록을 시도하다가 여러 차례 제지당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물이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거 신원 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찰의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김모 씨는 본인이 북한 찬양 매체에서 근무했고 백두칭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종북 활동을 해왔지만 아무 제지 없이 신원조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상임위 활동과 대정부 지리와는 무관한 기밀 정보들을 빼돌린 것 외에도 이른바 통일교육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연석회의에서 통일부가 주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무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통일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서른의원실에서 퇴사한 뒤 지난 6월 국회 정보위원회 윤건영 의원실에 직급을 낮춰 비서관으로 지원했는데요. 윤 의원실은 서류를 접수하고 김 씨의 면접까지 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실은 군사기밀 유출 조사 때문에 김 씨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다 라며 상식과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는데요. 뉴데일리는 윤 의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미심쩍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의 통로를 활짝 열어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북한 인사와 접촉하고 북한의 암호문을 보고했던 인물이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실 보좌관 근무 사실도 확인되었다. 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성토했는데요. 윤 대변인의 말대로 국회와 제도권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수상한 정당 아닙니까? 이런 수상한 정당이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개탄스럽게 그지없는데요. 이 서른의원실 보좌관이었고 이 사람이 지금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6월이면 바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윤건영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취업을 시도했는데 윤건영 의원실은 국회 정보위원회입니다. 저는 윤건영이라는 사람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소름 끼치도록 수상한 일인데요. 뭐 보좌관 따위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엄청난 정보를 그냥
갖다 바쳐 쓸 수도 있다. 또 이 자가 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아주 핵심 실세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청와대에서 얼마나 많은 종합적인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요. 자, 여기 서른 의원이죠. 서른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연석회의. 이래서 여기서 뭐가 논의됐냐? 너무 북한에 적대적이다. 우리 공무원사회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외부 초청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들 교육 좀 해야 된다. 그 외부 초청 강사는 빨갱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있습니다. 그 지금 간첩 혐의 받고 있는 보좌관이 이 지금 여성들 있죠. 뒷줄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아니 왜 뭐 서른 안 까고 이 여자 이름 안 까고 얼굴 안 까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게 뭐 그래 대단합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채널 같은 이 채널의 이런 어떤 존립에 영향을 미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들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정보 소통 창구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런 댓글들 다시는 분들 많은데 겁나냐 이러는데 겁나죠. 이를테면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몇 차례 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비를 한 번은 3천만 원 쓰기도 하고 지금도 수천만 원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과감한 어떤 말들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세력으로부터 제가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무죄로 이어오고 있어요. 3천만 원 변호사비 썼을 때는 저를 고소한 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직전에 저를 고소하라고 지시하고는 얼마 후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당시 조국 사태로 아웃되고 그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갔어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 내려와서 제가 검찰에도 갔다 오고 뭐 그럴 정도로 한 끝에도 제가 무죄를 받았는데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겨우 뭐 이제 이런 얼굴 하나 까는 거, 얼굴 안 까도 서른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왜 서른이라고 이야기하냐? 저 언론에 뉴델리에서 서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인균 당신이 이야기 안 하냐라고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김 씨는 이런 활동을 했죠. 백두칭송위원회.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문을 환영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기가 차는 자들이죠. 이 자의 남편도 국가보안법 처벌 경력이 있는 자고 또 지금 이 자를 채용하려고 했던 윤건영도 국가보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죠. 김문수 전 의원이 국회에서 직접 윤건영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윤건영에게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셨죠. 그 정도로 수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간첩 사건 논란이 없었으면 윤건영은 아마도 이 여자를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또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관련한 정보를 캐내서 북한에 갖다주고 혹시나 북한에 들어가 있을 우리 블랙 요원, 그레이 요원들 완전히 그냥 일망타진당하는 이런 짓거리를 벌일 수도 있었겠죠.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이런 자들이 국회 보좌진에 또는 국회의원에 되는 이런 대한민국은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처벌 경력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공복이 되어서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좌파들은 이렇게 해야죠. 국법법 그건 독재 세력이 탄압하려고 만든 거야. 탄압하려고 만든 거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 또 임종석이처럼 그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건 정말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사검증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정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선거 유세에서 TV 토론회에서 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인사청문회장에서 김정은 개자식이라는 소리 정도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아직도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 대한민국이 공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국발 괴소포 소동에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며 피해가 없다고 결론 짓는 분위기지만 소포를 받으셨던 분들 당장 개인정보부터 살피셔야겠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과거 이미 발생한 해킹 사건과 국제 우편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용해 벌어진 범죄이며 우편물을 받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이미 털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과 보안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접수된 우편물이 통상우편, 즉 무게 2kg 미만의 봉투 형태였으며 독극물이나 유독성 물질 등은 발견된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 브러싱 스캠, 해프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해외의 온라인 판매자가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량의 물건을 발송하는 허위 거래인데요. 중국에서 선진국으로 통상우편 형태의 우편물을 보내면 사실상 배송 요금이 공짜가 되는 만국우편연합 UPU 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절대 다수의 범죄가 중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UPU 협정은 이른바 배달국 수수료라는 명분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보내는 우편물의 배송 비용을 선진국 측 우정당국이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된 국가 그룹에서 중국은 후진국에 해당하는 그룹 3에 속해 있고 한국은 이보다 윗등급인 그룹 2에 속해 있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배송비를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제도 때문에 중국은 세계 각국의 초저가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온라인 직구 시장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실내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은 2, 3위안 한화 약 350원에서 500원 정도의 물건도 한국으로 무료 배송해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룹 1 선진국에서 속하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브러싱 스캠 우편물 때문에 매년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혈세로 중국발 우편물 배송 대금을 지원해주며 중국인들의 브러싱 스캠을 도와주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온라인 직구 사이트가 커지자 상하이는 물론 웨이하이에도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항구에서 전부 처리되지 못한 우편물을 대만의 우편 중개 시스템은 화전우를 이용해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한국에 들어온 우편물 대부분은 이 화전우를 통해 배송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브러싱 스캠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수신자 정보가 입력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이번에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들의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 사건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만국우편연합 수수료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단순 해프닝으로 덮으려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혈세로 중국인들의 범죄를 돕는 이 황당한 시스템을 없애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 저는 이번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뭔가를 사기 위해서 포털에서 검색하면 해외 직구 이래가지고 아주 싼데 배송료가 없는 이런 희한한 것들을 많이 보고 야, 어떻게 해외에서 공짜로 이 정도 가격을 배송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UPU 협정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꽁돈 대첩, 직구는 어디다. 이게 중국 업체가 우리 한국의 온라인 이제 판매 업체죠. 한국에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건데 무료 배송한다. 껌값 딜이다. 5일 만에 배송해준다. 5일 만에 배송해준 건 선전 그리고 웨이하이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바로 그냥 빼주니까 5일 만에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무료 배송이다. 아니 뭐 한 1,000원 안 하는 것도 무료 배송해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바로 UPU 협정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정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거 탈퇴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탈퇴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왜? 중국이 저망이니까 중국이 그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이 업체들에 대한 계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협정을 탈퇴
해야 하는 어떤 심각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괴소포 소동으로 이게 지금 신고된 소포만 2,000건 넘는데 신고 안 된 소포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군 당국, 이 화방사 요원들, 경찰 당국, 소방 당국이 다 출동해서 이 비용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소포 비용도 우리 정부가 내주고. 예. 그래서 이 지난 정부 때 우리를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셀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선진국이라고 셀프 인정할 줄 몰라서 아니었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혜택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안 했는데 그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진국 셀프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뭐 그 선진국 셀프 인증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카테고리로 등업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국가적으로 입게 되는데 그걸 또 칭송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었죠. 기가 차는 겁니다.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업체의 배만 불리는 이 UPU 협정 재검토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소포 받으신 분들 정말 자신의 개인정보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2년 넘게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한화가 독일 업체를 여유있게 격파하고 승리했습니다. 당초 제기된 우려와 달리 모든 면에서 독일 업체의 제품을 압도했는데요. 세계 최강의 장갑차 인증을 받게 된 레드백. 이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이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 3 프로그램에서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KF-41 링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업체 측이 공시 자료를 통해 7월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호주 국방부는 지난 7월 25일 AS-21의 승리를 확정하고 7월 중 해당 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현지 일간 디 오스트랄리안이 보도한 이번 계약의 규모는 24억 호주 달러, 한화 약 2조 원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호주는 2027년부터 129대의 레드백 장갑차를 순차적으로 조달할 계획인데요. 모든 차량은 호주 현지에서 건설된 AS9 헌츠맨 자주포 생산 공장에서 조립되어 호주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호주 발표에서 공개된 AS21과 KF41의 성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 차종 모두 호주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했지만 AS21은 모든 분야에서 KF41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며 호주군 평가단에게 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S21은 42톤급의 중장갑 보병 전투장갑차로 적의 2세대 전차 측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3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삼고 있는데요. 4km 이상 거리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있고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치로 적의 모든 대전차 무기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 비전이라는 최첨단 상황 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내부 탑승원이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더라도 주야간 주변 관측이 가능하고 고성능 서스펜션과 궤도 시스템 덕분에 궤도식 장갑차에 탔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승차감을 제공한 것도 호주군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AS-21의 호주 수출이 성사될 경우 우리 군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다 라고 밝힌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 첨단 장갑차가 우리 군 대량 도입과 이를 통한 추가 수출 발판 마련에 성공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AS-21 레드백. 정말 참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장갑차가 그 못생긴 K-21 장갑차를 좀 손보니까 민간 업체에서 손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장갑차가 나왔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합참의 그 기획관리참모부라고 전략기획참모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장교분들 거의 백수십 명 모아놓고 강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발 우리 군 무기체계 디자인 좀 신경 써라. 디자인 좀. 그때 우리 군 무기 수출도 안 될 때였어요. 디자인이 좋아야 일단 해외에서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본다. 이 무기체계 막 클릭하다가 멋진 무기 나오면 좀 스톱해서 한 번 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현대는 디자인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K5, 기아 자동차의 K5 자동차까지 설명하면서 이게
만년 하위였는데 기아 자동차의 중량 승용차가 소나타가 항상 1등이었는데 디자인 때문에 지금 K5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디자인이다. 라고 했는데 야 정말 참 잘생겼습니다. 이게 K21 디자인 그대로 갔으면 링스에게 상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군은 ROC만 설정하고 모든 디자인은 업체에게 다 맡겨야 돼요. 그 해군에서도 업체에서 잘 디자인해 놓은 걸 여기 하면 손님들 왔을 때 한포 앞에서 사진 찍을 데가 없잖아. 해가지고 스텔스성 다 무시하고 그냥 사진 찍을 거. 야 프레카드 어디 걸어야 돼? 우리 학을 방문해 주신 거 환영합니다. 프레카드 걸어야 돼. 저렇게 유선형으로 만드는 프레카드 안 걸리잖아. 이런 것들 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에게 좀 맡기자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이 레드백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이 아이언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뭐 외부의 모든 것들을 주야간다 이런 식으로 훤하게 감시하고 조정까지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안 나가도 나갔을 때 지금 보병들이 하차 전투를 하는데 지금 어디에 적들이 숨어 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차 딱 시키는 순간 나가면 다 총 맞아서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차를 돌려서 이쪽으로 하차를 시키고 전방으로 우리는 기관포 사격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상황시 가능하죠. 야간에도 그게 안 되면 무턱대고 하차시켰다가 기관총 세례받고 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아이언 비전 시스템 그리고 아이언 피스트 해서 적의 이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무기 전부 다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정말 뭐 대단한 능력인데 이걸 이제 한 대를 우리 11사단 화랑부대에 보내서 시범 운용시켜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당연히 좋죠. 그래서 K21 같은 저런 장갑차는 21세기에 이제는 저걸 최신 장갑차로 해서는 안 돼요. 방어력이 이거 42톤이고 똑같은 차체로 만들었는데 이거 42톤이고 그거 25톤인데 무슨 방어력이 크게 있겠습니까? 오직 대동강에서 튜브로 띄워서 도하할 수 있게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력 도하도 힘든데 아주 평평한 곳으로 진입해서 아주 평평한 곳으로 나가야만이 도하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이 대동강에 예선강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런 지형을 그냥 우리 남한강에 훈련하는 데나 그런 거 있죠. 훈련하지 않는 곳에도 그런 거 없죠. 이제는 남한강에 오직 K21 운용에 도하하는 거 훈련하는 그 자리에만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그냥 뭐 만들어 놨으니까 공병들이 삽질해가지고 그래서 튜브식 뭐 대동강 자력 도하 누가 아이디어에서 나온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디어 냈을 때 이야 쌈박한데 하고 했겠죠. 위에 사람이. 그러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육군 장갑차 전력 다 망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 방위사업청에서 K21 해외 수출 호주 수출 성공하면 우리 군에 배치한다 검토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검토만 하지 말고 실제 이루어지면서 우리 기동군단에 있는 11사단, 8사단, 수기사 이 3개 사단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5개 기계화 보병 대대 중에서 그렇게 자력도하가 중요하면 2개 대대는 선봉으로 자력도하 시켜주고 자력도하해서 교도보 확보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나중에 후속 증원부대, 진짜 주력부대 3개 기계화 대대 정도는 레드백으로 해서 진짜 들어가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 막아내고 그냥 적전차도 격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장갑차를 줘서 평양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기존의 K21은 거기다가도 능동방어장치 달아줘야 되는데 달면은 자력도 하는 힘들게 되죠. 왜? 무거워지니까. 황당한 아이디어로 황당한 짓을 하려고 했던 최고위층, 당시 최고위층, 지금 오래됐죠. 누군지는 몰라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기 고집, 그 선배님들이 체면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 군도 과감한 개혁 해주기를 바라고 레드백, 우리 군 먼저 대량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레드백의 호주 수출로 인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 대박 행진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